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마스쿨의 심리상담사 김아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발표할 제목에는 비대면 상담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제가 발표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실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형태는 비대면 양식들 중에서도 온라인을 사용하고 온라인 사용하는 그 양식들 중에서도 화면이 매개된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한 1대1 개인 상담을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때문에 제가 비대면 상담 혹은 온라인 상담 그리고 화상 심리 치료 또는 화상 상담이라고 혼용을 하더라도 그것이 화면이 매개된 화상 심리 치료를 뜻한다라는 것을 유념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선 연자분들께서 이제 발표해 주셨던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제 세계가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세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상황이 갖추어진 특수한 조건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이 화상 심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여기 계신 다학제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고 계시는 작업에 영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발표의 내용은 제가 그 화상 심리 치료 시스템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개인 상담을 하고 있는 저의 경험과 또 온라인 상담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공동 번역자로 참여하면서 배우고 이제 익혔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를 들으시고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제 곧 출간될 온라인 상담의 이론과 실제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다들 아시다시피 온라인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대면 관계는 제한이 되고 각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져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상담이 필요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보다 온라인 상담에 대한 연구를 먼저 시작한 미국에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화상 상담이 그 오프라인 상담만큼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특수한 집단에서도 그 효과가 여전한가의 논의의 중점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이 온라인 상담 자체의 특징에 주목하고 그 특징들을 상담 안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도 화상 상담이 오프라인 상담만큼 여러 평가 지수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는 힐티웨이 연구와 또 PTSD 내담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치료 동맹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면대면 상담이나 화상 상담의 치료 동맹 발달 수준이 두 조건 모두 잘 발달했으며 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상담의 특징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실제로 온라인 상담을 구현하려고 했을 때 고려해야 하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후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대면 상담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비대면 상담의 첫 번째 특징은 치료자와 내담자가 환경을 공동 창조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치료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안전을 경험하게 하는 것에 기반한다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개념을 살펴보면 온라인 치료에서는 환경을 더 이상 치료자가 제어할 수가 없고 안전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나 환경에서 필요한 바를 충족하는 것이 대부분 내담자의 어깨에 달려있게 됩니다. 안전한 방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방에
조명이나 온습도를 조절하는 것 등이 내담자 욕구에 따라서 내담자가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온라인 심리치료에서 자신의 욕구를 돌볼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사실은 내담자에게 더 많은 자립심을 고취시키게 되고요. 내적 자원을 신뢰하는 경험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 뒷부분은 2장과 함께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온라인 상담의 두 번째 특징은 치료자와 치료실이라는 물리적인 현존이 부재하다라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신체적 현존에 기반하는 상호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서 효과가 있는 것은 말의 전달이 아니라 이렇게 신체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한 상호 조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기반으로 이제 온라인 상담이 이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주장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스티븐 포지스의 다미주 신경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서로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 얼굴로 나타나는 미세한 감정 표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굴을 더 또렷하고 가깝게 볼 수 있는 화상 상담의 경우에는 서로를 상호 조절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점과, 또 목소리 톤과 그 기타 다른 장치들 또한 이 화상 상담에서 서로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원격 심리 치료에서 현존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했던 연구를 살펴보면요, 그 원격 심리 치료에서 함께 있다라는 느낌은 화면 너머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는 환상에 얼마나 빠져들 수 있는가라는 그 능력의 이제 현존이 극적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화상 심리 치료에서는 눈 맞춤이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환경을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텔레멘탈 헬스 리포트에 따르면 눈 맞춤의 환경에서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신의 시선 아래 한 5도에서 7도 정도로 시선이 아래로 비껴가는 것에 대해서는 눈 맞춤에서 벗어난다라는 것들을 잘 자각하지 못하지만, 그 상대의 시선이 나의 눈높이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눈 맞춤이 벗어나는 걸 잘 지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물리적인 현존이 부재하다라는 것이 오히려 화상 상담의 어떤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로클렌 등에 따르면 치료 초기에 이제 친밀감을 방해하는 그 사회적 가면이 온라인 상담상에서는 이제 굉장히 빨리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핵심 주제에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앞에 상담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취약한 모습을 쉽게 드러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수줍음이 많거나 내향적인 사람들, 소외된 집단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사람들, 자율성과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걸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특징으로는요, 그 상담자와 내담자가 화면에 보이는 일부만을 공유한다는 사실입니다. 내담자가 화면에 상반신만 보이도록 앉은 경우에 화면에 드러나지 않는 다리나 발, 손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다리를 떨고 있다. 그랬을 때 치료실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치료자는 분명히 그 떨고 있는 다리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 부분을 다룰 수 있었겠죠. 하지만 화상 상담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담자가 이제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상담자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화상 상담에서는 화면 밖에서 내담자가 이제 심리치료, 화상 심리치료 도중에 슬쩍슬쩍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혹은 그 화상 회의 그 화면과 동시에 이제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
동시에 띄워놓고 SNS를 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상담자가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담의 경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은 상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책에 있는 예인데 수치심이 많은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자기 주장 연습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담자가 그 부분을 연습하기가 너무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하기가 부끄러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담자가 그렇다면 우리가 화면에서 내가 볼 수 있는 화면에서 조금 더 비껴서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음소거도 하고 그걸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화면에서 벗어나서 상담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소리를 끄고 그 실험을 했던 내담자는 굉장한 성취감과 또 상황을 스스로 통제했다는 통제감을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그 수치심이 높은 내담자라든가 사회 공포증이 있는 내담자, 몸과 관련한 당혹스러움이나 그리고 자의식이 높은 내담자, 통제 욕구가 높은 내담자들은 안전하고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심리 치료를 하는 상황을 더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이 화상 심리 치료에서는 상반신과 얼굴이 강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면 상담에서보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의 얼굴을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비대면 상담이라고 쓰면서도 사실 제가 발표할 이 화상 심리 치료에서는 그 어떤 상황보다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 상담인데 이런 용어가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번역을 할 때에도 그 번역서에도 직접 만나서 하는 상담을 인퍼슨 테라피라고 한 반면 화상 심리 치료를 페이스 투 페이스 테라피라고 언급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의 소통에 있어서 얼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화상 심리 치료는 특히나 더 얼굴의 다양한 감정 표현들이 전달될 수 있고 그 부분을 통한 비언어적인 소통 역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화면에 얼굴이 비칠 때 상담자와 내담자의 얼굴이 동시에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그 부분은 상담자에게도 내담자에게도 자의식과 자기애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담자의 보고에 따르면 어떤 내담자가 회기 중에 내내 스스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걸 관찰했다라던가 혹은 어떤 상담자의 경우에는 특정 내담자와의 세션에서 내가 내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더라라는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줌이라고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어플에서는 이제 거울 기능 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역동으로 일어나는가를 잘 자각하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이제 화상 상담이 기술적으로 취약하다라는 것인데요. 치료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 인터넷 연결 장애라든가 장비의 고장 같은 사건들 때문에 치료가 중단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담자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혼자 남겨지게 되고요. 때로는 내담자가 아주 고통스러운 감정을 호소하고 있는 그 치료의 클라이막스에서 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화상 심리 치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점이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의도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화상 심리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그 치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상담자가 열려 있고 그 부분을 내담자와 함께 다룰 수 있다면 치료 과정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맥락 때문에 치료자는 그런 단절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안적인 소통을 할 것인가, 그 채널을 사전에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유념하고 있다 보면 이제 치료자가 내담자의 침묵을 오랫동안 견디기가 되게 불안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 내담자가 이제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들에 빠져서 이제 한참을 침묵하고 있을 때 이제 상담자는 이게 연결 실패가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내담자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피게 되고 이제 거기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침묵을 깨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침묵의 순간에 내담자의 이 어깨랑 가슴을 굉장히 유심하게 보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도 내담자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 연결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 어깨 부분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있는 것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또 이 지점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연결 사고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공교롭게도 하필 그 타이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어떤 예인데 집단 상담 상황에서 어떤 집단원이 자신의 수치심과 억압을 극복하기 위해서 2분 동안 굉장히 깊은 감정 덩어리를 쏟아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 내담자 편의 마이크가 음소거되어 있는 바람에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이 사건은 그 내담자의 어떤 인생의 주제가 기술로 전이된 것으로 파악하고 그 과정을 더 높은 차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렇게 연결이 그 내담자의 음소거가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음소거를 푸세요 해서 상황이 복구가 되고 나면 치료자는 얼른 이제 상황이 해결됐다는 안도감에 얼른 이전의 내용으로 연결시키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멈춰서서 그렇게 단절된 순간에 자기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물어보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연상되는 것들이 있냐라는 질문을 통하면 이 내담자는 이후에 한층 더 깊은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기술적 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화상심리 치료에서는 상담자, 내담자 그리고 제3자인 기술이 관여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6번째 특징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확장된다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따로 같이 커플이라든가 떨어져 사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도 화상 치료를 위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온라인 상담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실제로 상담을 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이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하다면 직접 대면하는 회기부터 시작하고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되도록 대면 회기를 빨리 갖도록 하기를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대면했을 때 얻게 되는 온라인 화상 심리 치료에서는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이 있게 되니까요. 두 번째, 접속 환경에 대해서는 사생활이 철저하게 보호되는 방에서 예측성과 연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운전 중에 회기를 진행하지 말 것과 침대에 누워서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회기를 진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이제 실무자들로서는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제 처음 이 화상 심리 치료를 하는 내담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세한 안내가 덧붙여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안정적이고 충분히 큰 화면을 통한 얼굴 표정을 서로 공유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빠른 인터넷 연결 필요성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함으로써 오디오 울림을 방지하면 더 서로 간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안내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카메라의 위치, 눈 맞춤이 가능한 카메라의 위치를 세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는 배경 화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덜 복잡해 보이는 배경이라든가 이제 뒤쪽에서 무언가가 계속 지나가거나 변하는 화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상대가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배경 화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요. 여섯 번째는 화면과의 거리에 대해서도 미리 조율을 합니다. 얼만큼 신체가 보이도록 앉고 얼만큼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서로에게 편안한가를 점검하면서도 하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 혹시 숨은 맥락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을 해봅니다. 몸에 대한 수치심 때문인지 혹은 어떤 자기 공간에 대해서 침범하는 것에 되게 예민하다라든지 어떤 이유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상담을 방해할 수도 있는 이제 이메일 알람이나 전화 벨소리 등은 비활성화할 것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던 건데요. 여덟 번째로는 이제 자기애와 이제 자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거울 기능을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아홉 번째는 화면 및 내담자 공간에서 발생하는 어떤 것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심리치료 도중에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혹은 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과 이제 내담자가 잠깐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대면 심리치료였다면 분명히 언급되고 지나갔을 만한 상황이지만 온라인 심리치료에서는 이런 것들이 투명한 사건처럼 처리가 돼서 다루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에 추가되어야 하는 항목들, 개인정보 보호 항목, 서로 동의가 없이는 녹음과 녹화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녹음과 녹화를 동의하에 했더라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그 상담 내용을 이제 SNS나 이런 데 올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이제 방해 금지라든가 이제 상담하는 동안 산만하지 않기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단절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고지를 하고 하지만 이 기술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에 대해서도 안내를 합니다. 비상시에 원격으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담자에게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리는 동시에 그랬을 경우에 연락 가능한 비상 연락망을 꼭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상과 오디오 장치를 동시에 사용하도록 하고요.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조용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사유가 있거나 사전 고지가 없는 한 각 회기는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1번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연락처 확보하는 거, 특히 경계선이나 자살 위기가 있는 내담자를 만날 때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12번째는 이제 내담자에게 특정한 기술에 대해서 상담자가 안내도 해야 합니다. 줌 시스템을 사용할 때 말하는 사람 보기 대신 갤러리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제 배경 화면을 바꾸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만약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연결이 끊어졌거나 느려졌을 때 그 사이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반드시 탐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기재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화상 심리 치료는 이제 버튼 하나만으로 심리 치료하는 공간과 일상의 공간으로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하는 것이고 내담자한테 보고를 듣기도 하는데 연결이 갑자기 끊어진 상황에서 느껴지는 어떤 버려진 느낌, 그리고 단절감, 공허함 이런 감정들이 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담자에게 종료하기 전에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런 감정이 들 수 있고 그랬을 때 좀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트랜지션을 조금 길게 가져가도록 하는 편입니다. 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스티브 미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심리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비밀은 얼마나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가 있었는가이다라고 말이죠. 지금 온라인 상담에서도 더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와 연구와 이론들이 축적되어야 하고 우리는 바로 그 시작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